사연을 읽어볼게요. 결시친 보면 어처구니없는 시어머니며 시누이며 남일 같지 않은 일이 많네요. 원래 인내와는 먼 사람이라 6개월도 안 된 지금 시어머니와 나중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상 시댁 왕래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신랑도 알고 시댁도 다 아니까 별 말씀 없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시댁에 방문을 안 해도 절 열심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다 좋을 순 없겠죠. 모처럼 시간 내서 시아버지 생신이라 요리 대접해드리고자 시댁을 갔는데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 혼자 준비하는 게 더 빠르고 마음이 편해요.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더 정신없어지고 짜증만 나잖아요. 시어머니 앉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불안했던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국물에 간장 넣지 마라. 색깔이 왜 이래? 짜장이냐? 소금 조금만 넣어. 아이고 짜불어. 짜장이냐? 뭘 하시는지 혼자 굉장히 바쁘셨어요. 냉장고 반찬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릇 왕창 깨트렸어요. 쨍그랑.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너 때문에 그릇이 깨졌어. 내가 그릇 들고 있으면 도와야지 뭐 두고 있냐? 이러시길래 저는 어머니 그릇 둔 줄 몰랐어요. 냉장고 코박고 반찬 찾고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유심히 잘 봐야지 뭐 두고 있냐? 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네 죄송해요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말꼬리 잡기도 그렇고. 더 어이없는 건 요리한 음식들 내놓고 식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얘 때문에 7년간 보관한 그릇이 다 깨졌어. 아까워서 어쩌나. 이러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안 다쳤냐 물어보시길래 안 아프냐? 다친 데는 없어요 했더니 옆에서 시어머니 그릇만 아깝게 되었네. 그러시길래 짜증이 확 나서 퍼부었어요. 아니 저는 분명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대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귀엽고 나오셔서 기웃거리시다가 저 한참 냉장고 반찬 꺼내는 동안에 일이 터진 건데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했더니 어른이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냉장고만 보고 있냐? 라길래 황당해서 어머니 진짜 황당하네요. 이랬더니 신랑이 뭔데 그러냐? 라고 하길래 밥 먹고 얘기해줄게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얘가 냉장고 앞을 막고 있어서 그릇을 빨리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서 다 깨졌다. 거기서 결정타 날린 시누이. 내려놓고 기다리면 되잖아. 그걸 계속 들고 있었어? 엄마가 깨놓고 또 남 탓한다. 라고 하길래 어머니 할 말 잃으셨어요. 아 시어머니가 원래 남 탓을 즐겨하는구나 싶었네요. 본인 탓이라면 본인 탓이라지만 대부분이 거의 자랑을 하세요. 일전에 시댁의 시아버지 식구들 잠시 들리셨다길래 얼굴 비추러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는 항상 자랑으로 시작하겠죠. 아들이 날 닮아서 총명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시아버지 또 시작이다 하시는 거 보니 그만 좀 해. 왜 저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해요. 신랑도 사업을 하는데 오픈 직후 잘 된 케이스라 어렵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 본인 탓이랍니다.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 아들이잖아. 시어머니는 약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시누이 말로는 오픈 당시 어디서 큰 거울 가져오더니 촛불 양손에 쥐고 기도를 했다네요. 기도하는... 그래서 잘 된 거랍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늙어서 저런다고 냅두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냅둬. 가족들이야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냅둬. 저는 볼 때마다 황당하고 무섭네요. 냅둬도 돼. 한번 싫어지면 뭐래도 싫다고 하죠. 제가 지금 시어머니 보는 눈이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거의 1시간가량을 통화하셔놓고 중간에 아주 남 탓하는 게 몸에 밴 분입니다. 아이고 너 때문에 물 다 쫄았다. 끊어. 라면이 스파게티가 됐어. 웃기게도 뭐라 하면 꼴이 내려요. 그래서 저도 요샌 신나게 반항 중이네요. 가족들이 포기하고 그 화살이 저한테 온 것 같아 요새는 시댁 가기가 꺼려집니다. 가게 돌보고 내 집 보고 신랑 챙기고 아직 아기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몸이 온전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하시면 얼굴 좀 보자.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긴 하지만 가면 뭐합니까? 뭐래도 제 탓인데. 가족들은 제가 그런 거 아니란 거 안다고 그냥 웃어넘기라는데 시어머니 이 행동이 익숙해지면 괜찮을까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너무 짜증납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어쩌고 저쩌고. 다 씻고 얘기하던지 밥풀이 사방팔방 튀어다녀요. 시아버지가
그만 좀 해. 이러면 그제서야 깨갱하시고 3분간 침묵 유지하시다가 또 시작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렇네요. 신랑한테 하소연하면 본인들도 엄청 힘들었답니다. 나도 힘들다. 시아버지, 연애하실 때 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신랑 키우면서 유독 심해졌다고. 너무 심해졌어. 우리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라. 이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 왕래 줄이자고 왕래 줄이자고. 말씀하시네요. 저 안 갈 때는 신우이한테 화살이 가는지 신우이도 매일 죽상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주위 남 탓하는 시어머니 정말 힘드네요. 후기입니다. 후기를 적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적게 되네요.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또르르르르릉. 네, 어머님. 얼굴 좀 보자니까. 얼굴 안 비추냐? 내일이나 갈게요, 어머님. 오늘 와라. 할 일이 있다. 할 일이요? 어떤 거요? 그건 와보면 알아. 내일 갈게요, 어머님. 쨍그랑.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네? 너 때문에 그릇이 또 깨졌잖아. 네? 너랑 통화하다가 접시 들다가 깨졌어.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접시나 깨트려놓고는. 아, 네. 안 해? 안 해? 너 때문에 깨졌다니까 이게 장난하나? 아, 네.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우습게 보네? 아, 네. 안 해? 내가 웃음니? 내가 다쳤는지 냉큼 달려와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네. 야, 안 해만 하지 말고 뭔 말을 해? 아, 네. 웃어? 이게 정신머리가 나갔나?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웃어? 아, 네. 야, 답답해 뒤집어지겠네 정말. 지금 올 거야 말 거야? 아, 네. 지금 온다고? 아, 네. 내일 올 거야? 아, 네. 야, 장난쳐? 너 내가 지금 거기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네. 이게 혼쭐을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가마. 네. 지금 시어머니 거의 도착하실 시간 다 됐네요. 저는 일단 친정으로 도망가야겠어요. 며칠 동안 피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사하길 빌어주세요. 다음에 후기 또 적을게요. 뿅.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각 직장이 멀어서 각자 지역에서 출퇴근하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인데 하필 내가 결혼 4개월 전 발령받은 지역이 시댁 인근이네요. 그 인근에 방구했다가 결혼하고 나니 방삭 좀 아끼고 출퇴근할 때 아침밥 저녁밥 따뜻한 거 먹이고 싶다는 시어머니 말에 시댁에서 살고 주말에만 신혼집을 갑니다. 신랑 회사 인근이에요. 시댁은 역시나 시댁이었어요. 시댁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시댁에 들어가기 싫어서 최대한 야근을 하고 동료 것도 가져와서 일을 했어요. 본디 5시 퇴근이나 10시 넘어서 귀가하니 나흘 만에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디 여자가 일이 늦게 다니냐고. 어디 여자가 일이 늦게 다니냐고. 그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다고,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고,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했어요. 어이없어 하다가 늦게 들어온 게 밥 요구한다면서 늦게 들어온 게 밥 요구한다. 밥은 차려주시네요. 그래서 역시 어머니 밥이 짱이라고 칭찬하니 반찬 하나 더 내주시네요. 그래도 제가 개인 빨래나 개인적인 건 다 알아서 챙기고 설거지 같은 건 쌓여있으면 해요. 그런데 옆에서 역시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역시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설거지 하는데 옆에서 뭐라 하시네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안 좋으신데 하고 찜질팩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 어머니 생각나서 미리 데워둔 건데 때마침 잘 오셨다고 꺼내드렸어요. 말없다가 고맙다. 허리가 요새 아팠지? 라면서 그냥 찜질팩 들고 안방 가시네요. 하루는 인터넷 보다가 갓김치가 나오길래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택배 받고 나서 탁상 올리니 시아버지 김치 손도 안 대시는 부인데 맛있다고 맛있다. 어머니 김치 안 드시네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왜 사 먹냐 김치를 왜 사 먹냐? 뭐라 하시니까 어머니 손뼈 마디 시리셔서 못 해주시니 제가 샀으니까 드셔보시라 했더니 어머니도 드시고 별말 안 하시네요. 회사에서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어요. 수제 햄 세트. 그래도 일단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가져다 드렸어요.
햄이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라 뉴스 나왔다더니 어쩌니 하다가 햄이 발암물질이래. 뉴스 나왔어. 남편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엄마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보라고 얘기하니까 한 입 드셔보시네요. 꽤 많았다 생각했는데 이번 그 추석 긴 연휴 동안 끝나버렸어요. 참고로 시댁에 친인척 안 왔어요. 시댁에 사흘 이틀은 친정, 나머진 부부 여행을 갔었는데 갔다 와보니 재활용 박스에 햄박스 들어가 있네요. 새해엔 그래도 남편이랑 맞겠다고 신혼집으로 가는데 남편 먹이라고 방구 먹여라. 바리바리 싸서 음식을 주시네요. 그래서 살짝 심통나서 저도 어머님 음식 좋아하는데 왜 방구씨만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너 맨날 내 음식 먹어서 질렸을 줄 알았다. 너도 많이 먹어라. 라면서 시선 딴 데 보면서 말하시네요. 어느 날 날 추워서 패딩 입고 출근하려는데 출근하기 전에 주머니에 하나 뭘 넣어주고 질 미끄럽다. 라고 소리를 냈다 지르십니다. 그래서 네, 잘 다녀올게요 하고 주머니에 손 넣었는데 핫팩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뭔가 잡으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방문도 벌컥벌컥 열고 큰 소리도 내셨어요. 물론 지금도 잔소리 많이 하시고요. 잔소리. 그래도 시간 지나고 조금씩 유해지시네요. 다음 발령 때까지는 시댁에 계속 있겠지만 예전만큼 들어가기가 싫지도 않고 예전엔 과일도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셨는데 요즘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퇴근하면 씻고 있는 동안 방에 과일도 가져다 주세요. 그래놓고 무심하게 과일 먹어라. 이러시는데 이게 나름 표현하시는 거라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갈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붕어빵이라도 사가야겠어요. 붕어빵 맛있다. 다음 사연입니다.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직장 생활하다 관두고 집에서 좀 쉬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와중 손님으로 만난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 24살, 그는 32살이라고 하였고 나이가 좀 많긴 해서 거절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함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죠. 지금 남편은 저에게 첫 남자, 첫사랑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있는 터라 항상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요. 참고로 제 상황은 당당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모아둔 돈은 500만 원 정도였으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무남 동료. 아버지는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3개월의 연애 중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생겨서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고 쳐서 결혼해. 내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생긴 걸 안 지 한 달이 안 돼서 유산이 되었어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때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다시 갖자고, 어린 나이고 다시 노력해서 어서 식을 올리자고 엄청나게 노력하더군요. 아이는 또 생기면 잊어진다고, 치유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한번 생겼으니 부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오빠가 나이가 있으니 결혼이 고픈 것 같다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약속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정말 다정해요.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저밖에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랑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 아이는 나중에 갖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정을 꾸리게 해줄 거야. 그 말에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채 4개월도 안 되어 전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멍청하죠. 딱 한 번 졸라서 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나 봐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부정출혈을 해서 피임 도구를 사용했는데 100% 피임은 없나 봅니다. 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운명이야. 함께 키워보자. 라며 울면서 말하는데 사실 임신을 다시 했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지지만 알겠다고 잘해보자고 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도움은 없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그와 함께 투룸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좀 미뤘어요. 제가 청년으로 대출 알아보려고. 왜냐면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을 정도로 남편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는 가진 게 경차 스파크 한 대와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업체 경비 같은 일을 하는데 180 정도 받습니다. 왜 못 모았냐니깐 앞으로 모으면 돼. 어릴 때 모르고 안 모았어. 철이 없었어. 믿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고 전 5개월을 넘겨 제법 임산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그가 저에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털어놓았던 거 하나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신분증을 찾을 일이 있어서 카드와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는데 무심결에 본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이상했습니다. 8로 시작해야 하는데 앞자리가 7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본 척 넣어놨어요. 제 나이는 지금 25살이에요. 남편의 나이는 48살이고요. 남편은 키가 163 정도고 엄청난 동안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기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려요. 전 어째야 하며 애도 생겼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댓글입니다. 쓰니는 안경부터 맞춰야겠다. 키 163에 48 남자가 이성으로 보이디? 이게 사실이면 2년 끊고 중절 수술하고 네 인생 살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네. 남자는 30 넘어서 다시 만나봐. 나이를 좀 더 먹어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법이니까. 피임 도구는 99% 확실합니다. 나머지 1%는 상대의 장난질이거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 이래서 부모복 있는 사람이 배우자복도 있고 배우자복 있는 사람이 자식복도 있는 거라는 말이 생긴 거지. 멀쩡한 부모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면 저런 똥파리가 꼬였겠나? 어리고 순진한 아가씨 속여. 진짜 나쁜 인간이네. 저 인간 부모는 뭐 하는 것들이야? 뭐 받을 게 있어야 소송이라도 하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48이면 님이 남편 나이일 때 남편은 70대 할아버지예요. 정신 차리고 그냥 인생에 쓴맛 봤다고 생각하고 애는 지울 수 있음 지워요. 그리고 30 전엔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요.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세상 보는 눈도 없고 지금 남편 같은 사기꾼 꼬이기 딱이죠. 키 163에 48세에 모아둔 돈도 없는 거지도 안 물어갈 놈을 줍다니. 그런 쓰레기는 님 같은 먹이를 아주 잘 알아봅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얼른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런 쥐뿔도 없는 남친과 사귄다는데 응원하고 이해해주라고 했던 친구들 다 싹 잘라내요. 진정한 친구도 없구만. 혹시 남편 이름이 방구인가요? 포항 출신.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맞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컴 사양이 안 좋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 시 버벅대길래 그 PC방의 사정을 얘기하고 구석자리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의 고정석 수준으로 작업하곤 했어요. 그렇게 단골로 드나들다 보니 PC방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그게 바로 방구입니다. PC방 회원가입할 때 작성했던 회원 정보를 봤는지 저랑 동갑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캔음료도 서비스로 제공해주며 저한테 유독 다정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레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 속이고 나이도 속였습니다. 사귄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사람 집에 처음 놀러 갔다가 서류봉투 더미 안에 온갖 고지서랑 독촉장 같은 걸 모아둔 게 있어서 살펴봤어요. 얼굴은 동안인데 말투와 행동이 전혀 동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람이 담배 사러 갔을 때 훔쳐봤죠. 그랬더니 나랑 동갑도 아니었고 나이가 한참 많은 오빠였어요. 서류 더미 사이에 주민등록증 앞뒷면 카피해놓은 A4 용지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칭했던 이름이 만약 방구였다면 실제 이름은 방긋이었어요. 방구는 누구 이름이냐고 하니까 남동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 동안 나랑 동갑인 줄 알고 방구야 하고 이름 불렀었는데 갑자기 방긋 오빠가 됐어요. 이름과 나이를 속인 이유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이대 레벨을 맞추려고 했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이름 나이 속였을 때 바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결국 용서하고 계속 사귄 바보 천치가 바로 쳐. 거짓말로 인해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랑 손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다정한 멘트와 눈물로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눈물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연기자나 배우 쪽으로 나갔으면 아카데미상 여러 번 휩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디서 갑자기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직도 그 얘기로 싸우고 싶냐? 내가 다 미안해. 그만 싸우자. 라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런 놈한테 정신이 팔려서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떡하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명의도 3개나 빌려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1인당 5회선까지 명의 가능했어요. 그 사람은 PC방 운영하면서 가게 전화랑 가게 TV, 집 TV 등등으로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초과해서 더 이상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또 그걸 믿고 간사한 현올림에 속아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빌려줬었는데 뭐에 홀린다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 사람은 결혼하자고 자주 언급하는데 어느 날 깊은 사이끼리 금전 문제로 싸우지 말자. 난 너에게 결혼을 논할 만큼 진중하게 사귀는 입장이야. 그만큼 널 사랑해. 결혼하면 어차피 네 돈 내 돈 없어. 그러니 저번에 꿔준 돈 갚으라는 얘기는 미뤄둘래? 나는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원 없이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야. 정원 관리하는 분하고 매일 집 청소하는 분을 고용할 정도로 여유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결혼할 때 아마 며느리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시원하게 해주실 거니까 돈 갚으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본가가 여유 있으면 부모님께 손 벌려서 내 돈부터 갚아. 큰아들이 자금줄이 막혀서 손 벌리면 아버지랑 엄마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절대 그렇게 못하지. 훗날 그 사람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놈 때문에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 쪼들려요. 그놈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시베리안 허스키는커녕 병아리 한 마리 키울 여유도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전화번호를 하도 자주 바꿔서 연락이 안 돼서 장남 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 운운하며 효자 행세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PC방 사장도 아니었어요. 아는 형과 함께 동업 투자한 거라 PC방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니 그냥 PC방 알바였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그 PC방을 폐업하게 됐는데 보증금 반환받으면 나한테 꾼돈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빼줬어.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초기 이상해서 2층 임대라고 써진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 번호였어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대뜸 전화해서 보증금 반환 어쩌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결혼할 사이라고 둘러댔어요. PC방 운영했던 사람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보증금을 안 주셔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깸방 이사가는 날 임대료 일부 및 각종 공과금이랑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입금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를 전하며 보증금 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하니 사실은 동업 투자했던 형이 돈을 안 주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도 PC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분이라 우연한 기회에 이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터 전화를 해보니 동업은 무슨 동업이에요. 그냥 월급 받는 알바였어요. 이때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돈 갚을 때까지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직장은 개뿔. PC방 폐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내길래 변변한 직장도 없는 백수 남친 싫다고 했더니 직장을 구했나봐요. 가구 나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으로 나르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가구 판매처로 옮기는 작업이라 낮엔 주차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업계는 거의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80만원이랬다가 250만원이라고 했다가 또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고 했다가 매달 30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일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일당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인 거예요. 많게는 하루 30만원, 적게는 5만원. 갭 차이가 정말 컸어요.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일하는 시간과 겹치는 장소로 가봤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건 난생 처음 깔아봤네요. 그놈이 날 사람 못 믿는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가봤더니 간판에 피막 맞고 포커게임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다가 돈 따면 하루 30만원, 돈 못 따면 하루 5만원, 일당 벌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엔 아예 작정을 하고서 퇴근 후 부랴부랴 그 포커게임방이 있는 카페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잠복하고 있는데 그놈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게임방에서 전화를 받으면 게임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니 밖으로 나와서 내 전화를 받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지금 장롱 나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숨이 차네. 엄청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라길래 수고가 많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원샷하고 나와서 포커 게임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임방 의자를 들어 게임 중이던 그놈 뒤에서 내리쳤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아는지 의자로 쳐맞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기 결혼당했다고 한 글쓰님, 남편 직업이 보안업체 소속 경비라고 하고 혹시 야근이 잦거나 아예 밤에 일하지 않나요? 직접 남편 직장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여서 내 돈만 갚으면 바로 안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엔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저리 꺼지라고 막말도 많이 했습니다. 내 성격 다 버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위에 쓴 내용 이후에 빨리 돈 벌어서 내 돈 갚으라고 하며 막바지에는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월급 받았다면서 제게 꾼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길래 이번엔 직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참사였네요. 무슨 선불폰 사업인데 신용 불량자에게도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엄청 잘 된다고 했어요. 전 그놈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그놈이 운영한다는 선불폰 사업의 블로그까지 이웃 신청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 루트가 아닌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사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도 열었다가 얼마 후에 폐쇄하고 또 블로그 열었다가 며칠 후에 폐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까 현금을 주고 선불폰 개통을 요청하면 일정 수준의 금액이 모일 때까지 블로그 운영과 고객 응대를 해주다가 블로그 폐쇄하고 현금 먹튀하는 게 수법인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들 등쳐먹는 사업이었어요. 그놈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법이 없어요. 손쉽게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천성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도 타고났어요. 내 돈으로 내 돈을 갚는다. 위에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았다고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갚은 거였어요. 제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잔뜩 모바일 결제로 구입한 뒤 그걸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저한테 진 빚을 갚았던 거예요. 여친한테 퇴직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모바일 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화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그걸 지가 월급 받았다면서 돈 갚는 연기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리네요. 암튼 저는 제가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놈을 감시 또 감시했고 결국엔 돈 다 받았습니다. 그놈은 이상한 짓거리도 했어요. 그놈하고 연락 주고받은 기간이 2년인데 그중 제대로 사귄 건 아마도 5개월 남짓.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른과 나이 속인 게 들켜서 내 딴에는 서서히 마음 정리했고 4, 5개월에 이를 때쯤엔 거의 모든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꿔준 돈 받을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놈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 카톡 같은 것도 몰래 훔쳐봤는데 긴밤도 해요? 라고 보낸 대화 내용이 있고 답장으로 네랍니다. 짧은 밤은 한 번 이상 경험이 있으니 저런 내용이 오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봤는데 수중엔 쥐뿔도 없어서 나한테 돈까지 꾼 놈이 새벽에 30만원씩 현금 출금을 한 내역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내일 통화하자며 문자 보냈던 날이네요. 지금은 전과자. 위에 언급한 선불폰 개통 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웃 추가해서 염탐하고 블로그 폐쇄해놓으면 또 그놈 핸드폰을 뒤져서 새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알아내서 이웃 추가하고 염탐질했어요.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눈뜨고 코 베이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거짓말에 하도 질려서 남자 볼 때 1순위가 거짓말 안 하는 남자일 정도로 대인마당에 숨 쉬는 것까지 거짓인 그놈을 계속 깝치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캡처본과 증거가 될 만한 그 일당 무리들에 대한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경찰 관계자인 지인을 통해서 제보했어요. 통신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정에는 안 가봤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인가 실형 살고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가 제보했다는 것을 그놈은 아직까지도 모를 겁니다. 다행인 게 그놈은 우리 집 위치를 몰라요. 사실 안다고 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릴 만한 배짱 있는 놈도 아니에요.
막바지에는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맨날 나한테 뺨 맞고 코피 터지면서도 쥐 죽은 듯 가만히 맞고만 있던 놈이니까. 사기당했다고 글 쓰신 님 보세요. 지금은 나이만 속인 걸로 알고 계실 테지만 만약 제가 아는 방구가 맞다면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슬슬 터질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환해지더군요. 그의 실체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나이를 속인 사람이 달랑 그거 하나만 속였을까요? 키 163에 딱 72년생에 내일 모레 50인데도 30대로 보일 만한 동안 외모에 술은 입에도 되지 않으며 친구 하나 없고 그 나이 되도록 경치 하나에 모은 돈 달랑 1000만 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인물 같아서 시간 들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아, 얼굴은 반반해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입니다. 다만 콧대가 바르게 반듯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비뚤어진 느낌이에요. 글쎄요. 스파크 차량이 그놈 명의일지 의문도 들고요. 1000만 원이나 모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또 사기쳐서 단번에 1000만 원이 생겼다면 모를까요. PC로 작성한 글인데 모바일로 보니까 레이아웃이 심하게 엉망이네요. 모바일로도 보기 편하게 차차 수정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주작 또는 허위는 절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글을 보시면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실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글을 쓰신 글쓰님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며 쓰는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숨 쉬는 것마저도 거짓뿐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왜 지속된 만남을 유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간 뜯긴 금전적 피해를 따박따박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글쓰님이 알고 계시는 남편의 이름이 방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구와 동일 인물인데 개명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나열해 볼 테니 만약 공통점이 많거나 동일 인물로 여겨질 때는 과감히 남편과 헤어지시라는 취지에서 써봐요. 동안 얼굴, 그러니 나이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치아 상태를 보세요. 앞니 중 한 개는 손으로 툭 건드리면 빠집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시 맞춰서 끼워 넣으면 감쪽 같았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으나 담배는 꼴초 수준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알고 계실 테니 탈탈 털어보세요. 사기 전과범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키는 말씀하신 대로 163 정도. 저랑 나란히 서면 저보다 작았어요. 72년생. 폰번호를 수시로 바꾸죠. 사과할 때 눈물로 호소하는 타입이고 이 세상에 너 하나 단둘뿐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타입 맞나요? 중년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타입.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뭐라고 하면 꼭 어디가 다쳤다. 병원에 있느라 연락 온 줄 몰랐다는 핑계를 자주 대지는 않나요? 영화 화차의 주인공처럼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귀었던 사이인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어요.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는 하시나요?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며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그거 역할대행 초빙한 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 키우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놈이 확실합니다. 포항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결혼식은 올리셨나요? 만약 올리지 않으셨다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고 만약 결혼식을 하셨다면 100% 1000% 역할대행 하객들일 겁니다. 그놈이 맞다면요. 댓글입니다. 이건 그 사기 결혼과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레전드네요.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안 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네. 아는 언니 43살인데 35이라고 해서 속은 적 있었는데 나이 속이는 게 마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헐, 제 친구 전남친이랑 비슷한 듯. 이름은 모르겠고 키 163 정도에 나이 속인 거, 핸드폰 통장명이 빌린 거. 그 사람도 PC방 사장이라 속였는데 알고 보니 알바였어요. 그거 알고 헤어지자 하니 장문에 손편지 보내고 땡전 한 푼 없고 지네 부모가 엄청 부자인데 자기는 나중에 피방 차리려고 알바하는 거라 하고 친구한테 나이키 조던 한정판 같은 거 사달라 하고 나중에 되팔아서 돈 벌게 해준다며. 친구들 전부 그 사람 이상해서 뜯어 말렸는데 친구가 오히려 그 사람 편들고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그 친구랑 쌩 깠는데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놈 잠깐 만났는데 걔는 지명수배 중이었고 결국 지능범죄 수사팀인가 뭔가 형사 5명이 우리 집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벨 누르고 문은 그놈이 열어주고 자고 있던 저한테 귓속말로 화장실 가 있어.
라고 하던 놈이에요. 저한테 자기가 삼성 다니는데 포지션이 이건희 프라이빗 비서라서 삼성에 검색해도 자기는 직원으로 안 나온다고. 근데 자기는 거의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높은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나와서 소주 엄청 마신대요. 힘들다고. 알고 보니 삼성은 무슨 직업 아예 없는데 저한테는 아침에 양복 입고 아침 7시부터 헐레벌떡 출근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삼성은 빨간 넥타이만 한다면서 주식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라서 그렇다면서. 그리고 부모님 큰 과수원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님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이시고. 암튼 그놈 구치소에서 1년인가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와서는 자기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릴 거니까 결혼하자 그랬나? 진심 황당해서 누가 범죄자한테 번호를 받냐고 전화 끊었어요. 후기입니다. 사기 결혼당했다는 글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웃음보다는 동정과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리분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은 말 그대로 졸업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나이를 20살이나 넘게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며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멍청한 저를 탓해야겠죠. 키가 작아도 돈은 못 벌어도 이런 자존감도 의욕도 없는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쓰려서 손이 떨리네요. 제가 같이 살면서 민증 볼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또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죠. 남편, 아니 그 사람과는 이제 모른 채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잠수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는 모르게 이 모든 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명절 동안 이것저것 용돈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미혼모 시설이랑 알아봐서 번호도 바꾸고 그와 인연 하나 없는 곳으로 가려고요. 외롭고 아프겠지만 익숙하고 덤덤하게 지내다 보면 한 줄기 빛이 있겠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말들은 새겨듣고 행동하려고요. 남자는 정말 안 만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반말해서 미안해.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편하게 쓰는 글이니 너그럽게 봐주길 바래. 나는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철광회사에서 격리짬밥을 오래 먹었어. 격리치고 월급도 짱짱하고 내 스스로도 일을 겁나 잘했어. 노는 것도 좋아해서 중반까지 나이트 죽순이 생활 접고 감성주점 죽순이 생활하면서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었지. 지금은 안 그래. 술도 안 먹다 보니 소주 2잔만 마셔도 구역질 나오더라. 그러다가 그 회사 공장남을 만났지. 남자는 그냥 순한 훈남이었어. 진짜 순하고 착했어. 말도 잘 듣고. 대책 없이 살던 인생이라 멋모르고 동거하다 보니 시댁에서 결혼 빨리 하라고 너무 보채고 성화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충 결혼했어.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놓치면 안 돼. 이런 느낌보단 놀 만큼 놀았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정착하자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 전남편 정도의 인성과 수남이라면 살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무던하게 살겠다 싶었어. 난 무력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조촐하게 했어. 결혼식장도 적당하게. 스드메도 결혼식장에서 해주는 거 대충. 예물예단 이런 거 안 했어. 여기서 각 부모님들 얘기 한번 하고 갈게. 우리 부모님은 몸을 갈아 자수성가하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셔. 그 대신 몸이 고되시지. 살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했어.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들 케어 못해주는 미안함을 돈으로 채워주셨지. 부모님들 싸워대는 거야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거고 참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 밥 잘 못 챙겨주고 졸업식에 못 오신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시댁은 시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혼자 키워내신 강력한 여성분이셨지. 할머니가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연고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을 일궈내셨어. 할머니도 강한 여성, 시어머니도 강한 여성이야. 시어머니는 사남매 누구의 도움 없이 키워내시며 보통 아닌 시할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계셔. 대단하지. 고생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 난 우리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싫어해.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의미 없는 결혼식에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나 결혼하게 300만 원만 줘. 그래서 그걸로 결혼했어.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고 이래선 안 된다며 돈을 풀 쓰고 싶어 했는데 딸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아빠가 나 몰래 시댁 거 밥값까지 계산해버리는 사태는 바빠서 막질 못했어. 개빡쳐. 신혼집은 정확하게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어. 서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크게 받았지. 말했지.
나 좋은 가구, 좋은 그릇 이런 거 전혀 욕심 없어서 쓰던 거 가져와서 쓰고 얻어다 채우고 이렇게 시작했지. 처음엔 괜찮았어. 나름 신혼이니까 몇 개월은 괜찮았어.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지. 난 성격이 되게 개인주의인 사람 꼴을 별로 못 봐.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뭐라 따지거나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안 봐. 말빨이 약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딱히 신경을 안 쓰는 편이야. 절대 먼저 카톡하거나 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좋게 하려고 아양 떠는 일 따윈 없어.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아. 난 친구가 별로 없어서 좋아. 편하거든. 대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년 2명은 너무 사랑해. 항상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먼저 간 결혼 선배들에게 들은 것처럼 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며느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날에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무지 앞치마와 양말과 작업복을 챙겨 들고 남편이랑 시댁에 갔지.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들처럼 부당하다 생각 안 하고 1년에 2번 있는 봉사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어. 생각보다 빡세지 않았어. 사남매 중 첫째로 결혼을 혼자 해서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이 다 같이 돕고 서울에서 시 외할머니도 내려와서 시끌벅적하게 재미있더라고. 우리 집은 명절에 음식 같은 거 장만 안 하거든. 엄마가 왕인데 피곤하다고 안 해. 그냥 외식하거나 엄마 기분 좋으면 큰집 가서 얻어먹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었어. 뭔가 색달랐어. TV에서 보는 명절을 보는 기분. 다 장만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는데 왜 가냐? 자고 가야지. 라는데 내가 거기서 왜 자? 잠은 우리 집에서 자야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나 잠자리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 잘 준비 1도 안 해왔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집에 와서 잤어. 그리고 아침 일찍 갔지. 차례 지내고 용돈 타임하고 산소 갔다가 시어머니 외갓집 따라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갈 차례잖아. 내 친구가 그랬어. 점심 먹고 며느리들은 친정 가는 거라고. 거리가 멀면 아침에 가는데 넌 집 가까우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라고. 짐 챙기고 남편한테 준비해 가게 라고 했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왜 때문인지 되게 꽁하더라고. 신경 안 썼어 그냥. 그냥 심마이하고 인사하고 우리 집 와서 누워있었어. 남편은 아빠가 산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가고 아빠가 산 샀는데 거기다 막 밭 만들고 뭐 같은 거 심어서 취미생활 하거든. 누워서 엄마랑 시댁 음식 품평회 하다가 낮잠 좀 자고 저녁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니까 뭔 용돈이야? 주지 마라. 늙은 느낌 난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 그래서 그냥 고이 접어 내 호주머니로 넣고 외식하고 집에 왔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집에 왔어. 그리고 밤에 각자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명절 별거 없더라. 근데 그 뒤로 시엄마가 자꾸 전화를 해. 회사에 있는데. 뭐해 밥 먹냐? 어제 저녁은 뭐해 먹었냐?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에 초대 좀 해라. 일주일에 한 4번씩은 전화 오더라고. 좀 듣다가 짜증나서 일 핑계대고 끊고 주말에 전화하면 목욕탕인 척 안 받고 자는 척 안 받고 나중에 시엄마 잘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건 좋은데 꼬치꼬치 캐묻고 그 특유의 꽁하고 따지는 듯한 말투에 은근히 신경 거슬리더라고. 또 자꾸 찾아와. 3남매 시할머니 끌고 와서 외식을 해. 그러면 그거 당연히 우리가 내게 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한 3번 해주고 그 뒤로는 짜증나서 친구 만난다고 안 나갔어. 신랑만 보냈어.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시할머니까지 오셨는데 친구가 무슨 문제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니까. 나한테 막말만 안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냅뒀어. 다음에 또 밥 먹자 해도 안 나갔어. 미리 한 없는 약속 핑계대고.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 남편이 이번엔 집에서 자고 오자. 싫다 했어. 곤란해해. 분명 시댁이 시킨 일이란 걸 알고 있고 이놈은 분명 거절 못했을 스토리야 보니까. 예민한 게 뭔지 보여주자 하고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갔어. 전에 있었던 명절이랑 비슷했어. 만두가 추가된 것 같긴 한데 떡국에 넣어 먹어야 된다니 그렇다 치고. 이번엔 장만이 늦어져서 8시쯤에 끝났어. 늦기 시작했거든. 보여줬지. 나 잠자리 예민한 거. 추운 겨울날 낡은 주택이라 화장실이 추운데 거기서 1시간 30분가량 뜨거운 물 틀어놓고 목욕했어. 내가 틀어놓은 뜨거운 물이 온 집안을 데펴줄 만큼 펑펑 틀었어.
나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은근슬쩍 찬물로 돌려놓고 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온수에 민감한 분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런 거야. 나 원래 되게 빨리 씻어. 남편이 쓰던 내가 잘 방에 침대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거야. 남편한테 이마트 가서 폭신한 요매트 사오라고 시켰어. 폭신한 걸로 사오라고 나 못 자겠다고. 부랴부랴 나가는 남편 말리며 왜 그러냐는 질문에 남편이 방순이 바닥이 딱딱해서 못 자서 매트 사러 가. 우리 집 푹신한 거 없지? 시어머니 기가 차서 온 집안에 있는 이불 전부 꺼내다 내 바닥에 깔아주셨어. 누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했어. 안 되겠는데요? 하니까 시어머니 덮는 두꺼운 이불 반으로 접어서 깔아주셨어. 딱 적당한 폭신함이 마무리되는데 시어머니 덮고 잘 게 없잖아. 여보, 그냥 사와. 이마트 가서 요매트 사오더라고. 그거 깔고 잘 준비했지. 중간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돌아가면서 하룻밤인데 그걸 못 참고 어쩌고 저쩌고. 이 시간에 이불을 어디서 사냐? 어쩌고 저쩌고. 바닥에서 왜 못 자냐? 어쩌고 저쩌고.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 무시했지. 솔직히 거기서 자려면 잘 수 있었거든. 근데 오늘 내가 여기서 곱게 자면 평생 명절마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잠은 집에서 편히 자야지. 그리고 구조가 시어머니 할머니 방 바로 옆에 우리 방, 건너편에 삼남매 방. 원래 아가씨 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 주방은 따로. 주방도 문 열고 들어가는 방이더라고. 난 안 잤어. 계속 왔다 갔다 문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갔다가 TV 갔다가 잠든 남편 깨워서 나 잠이 안 온다고 같이 TV 보고 차에 가서 충전기 꺼내오고 부산스럽게 불 켜놓고 그랬어. 도저히 시어머니도 못 자겠는지. 잠이 안 오냐?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고 잠이 도저히 안 온다고. 남편이라도 가서 잘래? 이러니까 남편 눈치 보다가 좀 잘까? 이러고 들어가서 자는 꼴 배기 싫어서 다시 깨우고를 반복했어. 새벽 5시 정도까지 남편 시어머니 잠을 안 재웠어. 아, 중간에 아가씨도 깨웠다. 머리끈을 놓고 왔는데 머리끈 있냐고. 덕분에 다 깼지, 할머니 빼고. 그리고 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잠들었어. 아침밥, 패스, 차례, 낮에. 난 11시쯤 일어나서 구토 한 번 했어. 너무 새벽까지 안 자고 잠도 불편하고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구역질 나오더라고. 차례 준비하는데 난 옆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있고 남편 문 닫은 약국 돌아다니고. 그 뒤로 자고 가라고 안 하더라. 명절은 대충 왁구가 맞춰졌어.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덤탱이 쓰는 건 난 안 나갔으니까. 이게 내가 안 나가는 습관 되니까 어느 순간 주말에 외식도 안 하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시댁이랑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살만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그만뒀어. 힘들다고. 진짜 이게 다야. 한심하지. 그리고 한 6개월을 놀더라. 6개월을 논 이유? 평생 공돌이로 일하다가 일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려면 공장이지 않겠어? 배운 것도 없고 평생 공돌이 했는데 다음 직장도 당연 공장이잖아. 근데 공장은 가기 싫대. 다른 일 하고 싶대. 근데 지가 뭘 할 줄 알아서. 와, 혼자 일하려니까 개빡치더라 진짜. 그렇다고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애가 없어서 딱히 살림이랄 만한 것도 없는데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내가 구박을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도 안 해 일을. 그래서 남편 폰요금, 보험금 이런 거 다 안 내줬어. 돈도 10원도 없어서 당구장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내가 먹으려고 차린 거 같이 먹고 나 외식하는 날은 못 먹고 핸드폰도 독촉 문자 계속 오는 상태. 와, 이거 어쩌지? 너무 방구 같다 싶은데. 시어머니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대. 대충 들어서 모르겠는데 치아 그거 하는데 400 얼만가던데. 우리 보고 200을 보태래. 남편 일 그만둔 거 몰라. 그 작은 동생이 전화해서 엄마 임플란트 하는데 비용이 400인데 형이 200만원 보태줘. 그 형이란 작자는 알았어. 남편은 모아둔 돈 1원도 없었어. 당구 낚시하는데 돈 다 썼거든. 우리는 재정 각자 관리했어. 생활비로 얼마씩 보태고 자기 건 자기가 냈거든. 아니 200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했어? 자기 돈 있잖아. 난 있지. 근데 왜 내가 200을 보태냐? 왜 안 보태주려 하는 건데? 안 보태줄 거야. 내 돈이야. 네 돈으로 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나 돈 없는 거 네가 뻔히 알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그 뒤로 입 닫고 무시했어.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남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잔뜩 화가 나서는 엄마 이빨 하는데 네가 돈을 안 준다고 했냐? 네가 뭔데 엄마 이빨도 못 해주게 하냐? 못 해주기 안 했는데요?
방구씨 일 그만둬서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걸걸요? 제가 해주지 말라고 안 했어요. 방구가 일 그만뒀다고? 일 그만둔 지 6개월 넘었어요. 일할 생각 안 해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도 돈이 없어? 넌 일하잖아. 전 돈 많죠, 일하니까. 근데 왜 돈이 없냐? 방구씨는 일을 안 하니까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를, 답이 없는 대화를 큰 소리로 오고 갔어. 하여간 결론은 난 돈이 많지만 남편은 일을 안 해서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다 했고, 시어머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막말해서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쫓아왔어. 시엄마 시동생 2명, 3명이서. 빚쟁이들 느낌이었어. 너무 웃기더라고. 처음엔 왜 일을 그만뒀어? 왜 말을 안 했냐? 계획이 있냐? 이러다 애 생기면 어쩌냐? 뭐라도 해야지. 라길래 저 피임약 먹어요 그래서 라고 거들었어. 사실 남편 일 그만두고부터 아예 안 했어. 왜 피임약을 먹냐? 무슨 짓이냐 이게? 이러면서 TV에서 보는 그런 시어머니 멘트 하더라고. 하도 싸대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애 생기면 어떡해요.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안 생기려고 먹죠. 이러면서 속을 긁어댔어. 눈치 빠른 시동생이 이영수랑 엄마랑 계속 뒀다간 뭐 되겠나 싶었는지 엄마 가자 일단.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나 때문에 지네 엄마 열받았다 이건지 시어머니한테 싸가지가 없네.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해?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아 신발. 이러는 거야. 한심해서 같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욕까지 하니 내가 뚜껑이 안 열리고 배기겠냐고. 너 지금 신발이라고 했냐? 야,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 라고 했는데 찰나 생각해보니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잖아. 아니다, 내가 나갈게 이러고 짐 쌌어. 시동생 와서 형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말리는데 지금 말린다고 상황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말리지 말라 하고, 시엄마는 거실에서 내 욕하고 남편은 아우 신발. 아우. 이러고 있고, 나는 다신 안 들어갈 생각으로 캐리어랑 그 큰 무인 세탁소에서 주는 가방 있지? 거기다가 내 옷이랑 화장품, 가방, 신발 다 때려박았어. 그리고 나왔어. 시동생이 못 가게 막 옷가방 잡고 그랬는데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실갱이하고 빠져나왔어. 시엄마는 계속 욕하고. 그리고 모텔 갔지. 그리고 한 일주일 고민했어.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나.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렵게 가서 나 이혼하고 싶다. 왜냐고 묻기에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평범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가 남편 인생까지 책임져 줄 것 같고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라. 아빠가 남편 직장 해준다길래 그러기엔 내가 그 사람의 한심한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관계 회복이 어려워. 더 행복할 길 찾는 거니 슬퍼 말라고 했더니 지지해 주셨어. 그날이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그쪽에서 시엄마 남편 계속 전화질해 차단받았고 한 달 뒤에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문자했어. 그 집 너 가져 라고 하니까 알았대. 대출이 반절 이상인데. 그렇게 위자료로 집을 줬어. 난 아빠가 아파트 사줘서 모텔에서 새 집으로 이사했고 아빠가 차도 사줬어. 엄마 절친 세탁소 이모가 여자들 이혼하면 무시 안 당하게 외제차 타야 된다고 아빠한테 훈수 둬서 외제차 얻었다. 결혼할 때 돈 못 써서 아쉬워했는데 이혼하고 오니까 돈 팡팡 쓰시네. 애가 없으니까 이혼도 되게 빠르게 진행되더라. 판사님이 너무 쿨했던 기억이 나. 판단 미스로 돌싱딱지 얻었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게 흉인가? 흉이라면 흉이지만서도 별로 신경 안 써. 난 이제 결혼 안 하려고. 연애만 하다가 죽을 거야. 내 자식 하나 없는 건 좀 맘에 걸려. 내 친구들이 낳아놓은 애들 보면 너무 이뻐서 환장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미혼모로 키워볼까도 생각 중이야. 이건 그냥 너무 철없이 쉽게 얘기하는 거고,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고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한 명 정도 사랑스럽게 키워보고는 싶어. 미혼모로. 대한민국 돌싱들 힘내자. 댓글입니다. 역시 이혼도 친정이 빵빵해야 돼요. 전 친정도 그냥 그래서. 그냥 살고는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지 같은 남편 깽깽이 버린 거 축하드려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한 이유가 여자가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안이다 보니까 결혼한 것 같네요. 그래도 꿀 빨았네요. 집값 반반한 걸 남자 혼자 다 독차지했으니. 여자가 당당한 삶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걸 보니 인생 외롭지는 않겠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시모 덕분에 애 없을 때 이혼해요.
우리도 반반 결혼인데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내 돈 들어간 게 아까워서 집 팔려고 내놨어요. 가전제품 싹 다 반반 나눌 거고요. 여튼 나도 이제 결혼 따위 안 하려고요. 상황이 된다면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일하러 가야 해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웃으면서 편하게 살자고요. 추가 글입니다. 밤새 안녕했어. 회사에서 쉴 틈 없이 적어간 글에 밤새 공감 많이 해주고 응원해줬네. 진짜 위로도 되고 힘이 난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어. 정말 신기하다. 너무 고마워. 몇몇 댓글 보고 그냥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명, 설명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구질구질하지? 하지만 왠지 소심해지네. 먼저 첫 번째 의문. 원래 감성주점에서 후반에 나이트를 다니는데 왜 거꾸로 됐나 주작이다라는데 우리 도시는 나 20대 중반까지 아니 후반까지 감성주점이 없었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서울엔 진작 생겼었겠지. 그땐 술 먹고 놀 곳이 노래방이랑 나이트뿐이었어. 그 흔한 중코 같은 것도 없었어. 젊은 애들 다 나이트로 몰렸어. 그리고 후반에서 30대 넘어갈 즈음에 감성주점이란 게 생겼어. 7080도 생기고 8090도 생기고 7080은 40대 미만 출입금지 딱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친정집까지 웬 모텔이냐. 모텔에서 아파트 사줘서 이사?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혼하는 마당에 짐 싸서 어떻게 친정집을 가. 엄마 속상하잖아. 야밤에 얼마나 놀래겠어. 마음도 약한데. 그리고 혼자 있고 싶었어. 그리고 달방 잡아버린 핑계는 모텔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기본요금, 엄마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적어도 8,000원은 나올 거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멀어. 들어오라고 엄청 듣긴 했는데 내가 안 가고 고집 부렸어. 혼자가 편해. 이걸 왜 이상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어. 제사 낮에 지낸 거 원래 시엄마 주도하에 제사상 차려지는데 시엄마가 늦잠을 잔 게 이유고 내가 토하고 멀미 같은 증상으로 누워서 남편 약국 돌기 한 게 두 번째 이유야. 진짜로 제사 점심에 지냈어. 그 집엔 남자 어른이 없어서 제사도 그냥 야매 느낌이야. TV에 보던 제사상이랑은 많이 달라. 원래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 성향도 다르고 그냥 그랬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들 활기찬하로.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야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외할머니까지 나오길래 똑같이 해줬습니다. 똑같이 해줬대.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길래